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네 번째 발사가 보름 남짓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민간 기업 주도로 첫 야간 발사를 진행하는데 발사 성공을 위한 막바지 점검이 한창입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의 우주기업 블루 오리진이 미 항공우주국의 첫 임무 수행에 나섰지만 기상 문제로 로켓 발사를 연기했습니다. 로켓 유글레는 화성 탐사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우주선 2개를 탑재하고 우주 궤도로 향할 예정이었습니다. 통신망 해킹 침해 사고를 은폐하면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사고를 숨기거나 신고를 늦출 경우 피해가 엄청나게 확산하기 때문에 국민의 정보 보호를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치러집니다. 얼마 남지 않은 수능 시험을 앞두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두뇌 건강을 관리할지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네 번째 발사가 보름 남짓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발사는 처음으로 정부가 아닌 민간 기업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주도하는데요. 한국의 로켓 배송 시대를 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장하영 기자입니다. 누리호 4차 발사 예정 시간은 27일 새벽 0시 54분부터 1시 14분 사이입니다. 2009년 개장해 지금까지 7차례 발사 역사를 써온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의 첫 야간 발사입니다. 2년 반이라는 발사 공백도 기존 발사와 큰 차이점입니다. 누리호 1, 2, 3차 발사가 모두 1년 안 되는 간격으로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긴 공백기입니다. 가장 크게 달라진 건 민간 기업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전면에 나섰다는 점입니다. 3차 때는 누리호를 세상에 내놓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주도하고 한화가 이를 구경하는 입장이었다면 이번엔 한화가 기술을 이전받아 발사체 제작부터 조립, 운용까지 모든 업무를 맡았습니다. 황 의원이 습득을 해서 이전해 주시는 기술들에 대해서 내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누리호 4차는 민간 기업 주도의 뉴스페이스 시대에 우리나라도 진입했다는 신호탄인 셈입니다. 특히 기업이 스스로 발사체를 쏘아 올릴 수 있는 우주 산업의 선수로서 손님들이 우주에 올려놓으려고 하는 위성의 배송을 담당하게 됩니다. 우주로 가는 고속도로를 뚫어놓고 그 고속도로를 운행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발사체고요. 그 고속도로가 연결됨에 따라 각 도시에서 경제가 활성화되는 부분이 우주 산업의 거의 80%입니다. 지난주 우주로 갈 위성 13기가 모두 누리호에 탑재된 가운데 단조립과 기체 최종 점검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누리호 4차 발사는 오는 27일 첫 야간 발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발사와 달라진 점은 무엇이고 왜 야간에 발사하는지 임늘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누리호에 실리는 주탑재 위성인 차세대 중형위성 3호는 오로라와 대기광 관측, 우주 자기장 측정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600km 상공의 태양 동기 궤도에 진입시켜야 하는데 이 때문에 이번 발사는 새벽에 이루어집니다. 지구가 자전하는 동안 나로우주센터 발사장이 이 목표 궤도면과 정확히 일치하는 순간이 새벽 1시 무렵이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임무 수행을 위해 위성의 무게도 180kg에서 이번에는 500kg 이상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중형 이상의 위성들은 연료로 하이드라진을 사용하는데 하이드라진 연료의 중화 과정을 해외의 도움 없이 국내 연구팀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달라진 점입니다. 하이드라진을 위성 연료로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일단은 비추력이 세서 우주 공간에서 추력을 강하게 낼 수가 있고요. 또 시스템을 간단한 구성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위성에서는 하이드라진 연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탑재 위성도 7기에서 이번에는 12기로 늘었습니다. 12기 모두 국내 기업과 대학, 기관에서 제작한 것이 특징입니다. 전체 탑재 중량도 1040kg으로 2배 증가했고 목표 고도는 기존 550km에서
600km로 높아졌습니다. 한국발사체 고도화 사업은 크게 두 가지의 목표를 갖고 업무가 진행 중입니다. 첫 번째로 한국형 발사체에 대한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발사체에 대한 산업 생태계 역량 강화를 목표를 갖고 있는데요. 성능과 규모 등 지난 3차 발사보다 진일보한 이번 누리호 4차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임들솔입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의 우주기업 블루 오리진이 처음으로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임무 수행에 나섰지만 기상 문제로 로켓 발사를 연기했습니다. 나사의 화성 탐사용 쌍둥이 우주선을 탑재한 뉴글렌 로켓은 현지 시간 9일 오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 카운트다운 도중 짙은 구름 탓에 진행이 중단됐습니다. 98m 높이의 대형 로켓 뉴글렌은 에스커페이드라는 이름의 화성 탐사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우주선 2개를 탑재하고 우주 궤도로 향할 예정이었습니다. 에스커페이드는 쌍둥이 무인 우주선 2대를 활용해 태양풍이 화성의 자기 환경과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이 상호작용이 화성의 대기 유출을 어떻게 촉진하는지 탐사하는 임무입니다. 블루 오리진의 뉴글렌 로켓이 나사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근 KT 무단 소액 결제 등 통신사 해킹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해킹 침해 사고 은폐 시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보통신망 침해 사고를 은폐하거나 신고를 지연한 사업자에 대해 최대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KT 무단 소액결제 관련 민관합동조사단의 중간 결과를 살펴보면 KT는 지난해 서버 43대가 악성 코드에 감염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부에 신고하지 않아 은폐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이 의원은 KT 사례처럼 침해 사고를 숨기거나 신고를 늦출 경우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확산한다며 국민의 정보 보호를 위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한 종합병원에서 랜섬웨어의 공격을 받아 전산망이 마비되는 등 해킹으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직접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상당수 의료기관들은 정부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보안 점검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국내의 한 종합병원은 병원 운영과 진료를 갑자기 멈춰야 했습니다. 해커들이 내부망에 침투해 환자들의 의료 정보들을 암호화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시스템의 보안이 미흡했던 것인데 병원은 울며 겨자 먹기로 시스템을 초기화하고 상당한 비용을 들여 복구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료기관의 비슷한 피해 사례는 지난 2021년 이후 해마다 20건 내외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기관들도 대책 마련에 고심이 깊습니다. 의료기관들의 정보 보안을 관리하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보안 관제 서비스를 마련해 가입한 병의원들에게 24시간 사이버 공격을 대신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차단하고 권고를 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고요. 장비를 임대해줘서 일단은 사이버 보안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지원들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보안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해킹 방어 경진대회를 열어 대응력 강화에 나서기도 합니다. 전체적인 난이도는 무난한 것 같긴 한데 중간에 좀 함정 문제라고 그래야 되나? 네, 좀 헷갈리게 만드는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주의하면서 잘 풀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일선 병의원들이 제도 이용에 미온적이고 보안 설비 투자에 쉽게 나서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보안 관제 서비스의 경우만 해도 상급 종합병원은 50%가 넘게 가입돼 있지만 종합병원은 7%대, 병의원은 0.007%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민간 의료기관 7만 5천여 곳은 보안 시스템을 점검만 받을 수도 있지만 이를 신청한 곳의 숫자도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정도면 대부분 의료기관이 사이버 공격에 무방하게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료기관이 보안에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의료기관 보안 시스템 강화를 위한 예산 지원과 함께 보안관제 가입 의무화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국내 혈액 공급기관을 상대로 한 초유의 해킹 추정 공격이 발생해 관계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취재 결과
혈액 공급기관인 대한산업보건협회 산하 한마음혈액원에서 해킹 공격으로 인한 전산장애가 발생했습니다. 대한산업보건협회는 지난 9일 새벽 3시경 랜섬웨어로 추정되는 공격을 인지하고 시스템을 차단한 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주요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다고 신고했습니다. 협회는 헌혈자 정보 등이 담긴 혈액관리 관련 혈액원 내부 서버에 공격이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며 이중화된 본사 서버까지 영향을 미쳤는지 등 직접적인 피해는 확인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산업보건협회 산하 한마음혈액원 해킹 사태로 인해 당장 혈액 수급난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한마음혈액원이 전체 혈액 수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 정도로 국내 혈액 공급 상당 부분이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YTN 취재 결과 이번 해킹 사태로 일부 상급 종합병원이 한마음혈액원으로부터 혈액을 공급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마음혈액원 측은 현재 모든 헌혈 카페 운영을 일시 중단하고 병원 등에 대한 혈액 공급 차질 현황을 파악하는 동시에 시스템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북한 해킹 조직이 스마트폰과 PC를 원격 조정해 사진과 연락처 등 주요 데이터를 통째로 삭제하는 공격을 수행한 정황이 처음 발견됐습니다. 정보보안기업 지니언스 시큐리티 센터가 공개한 위협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난 9월 해커는 국내 한 심리상담사의 스마트폰을 초기화하고 탈취한 카카오톡 계정을 통해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으로 위장한 악성 파일을 지인들에게 다수 전송했습니다. 같은 달 한 북한 인권 운동가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도 초기화되고 탈취된 카카오톡 계정을 통해 악성 파일이 지인 30여 명에게 동시 유포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보고서는 안드로이드 스마트기기 데이터 삭제와 계정 기반 공격 전파 등을 결합한 수법은 기존 북한발 해킹 공격에서 전례가 없었다며 북한의 해킹 전술이 일상을 파고드는 단계로 고도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수험생들이 어떻게 컨디션을 관리해야 할지, 또 뇌과학이 말하는 효과적인 시험 준비법은 무엇인지 권석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긴장감 속에 많은 수험생들이 마지막까지 책을 붙잡고 있을 텐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건 새로운 걸 더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 뇌를 쉬게 하는 겁니다. 적당한 긴장은 집중력을 높이지만 스트레스가 지나치면 기억을 꺼내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전문가들은 시험 당일 시간표에 맞춰 미리 리허설 공부를 해보라고 조언합니다. 실제 시험 시간대에 맞춰 같은 과목을 풀고 점심시간까지 그대로 지켜보면 몸과 뇌가 시험 리듬에 익숙해지면서 수능 당일의 긴장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기보다 이미 아는 내용을 꺼내보는 회상학습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너무 많은 정보들은 오히려 옛날에 알고 있는 정보들을 방해하거나 효과적으로 떠올리게 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더 정확하게 기억하는 그런 연습들을 많이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시험 시간에 맞춰 아침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여보는 것도 좋습니다. 눈 뜨자마자 햇빛을 쬐거나 환기를 시켜 밝은 환경에서 몸을 깨워주면 세로토닌이 분비돼 기분이 좋아지고 또 집중력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또 평소 아침을 거르던 학생들도 수능 날엔 집중력을 위해 가벼운 식사를 하는 게 좋습니다. 뇌는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쓰기 때문에 시험 1시간 전쯤 가볍게 먹어 혈당을 안정시켜주면 집중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커피나 에너지 음료처럼 카페인이 든 음료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섭취 후 잠깐 동안의 각성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오후엔 피로감과 긴장감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얼마 남지 않은 수능. 매우 떨리겠지만 지금은 더 많은 공부보다 스트레스와 컨디션을 잘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파이팅! YTN 사이언스 권석화입니다.
연세대학교 비대면 중간고사 시험에서 상당수 학생이 챗GPT를 쓰는 등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정황이 파악됐습니다. 담당 교수는 적발된 학생은 모두 0점 처리하겠다며 자수하지 않을 경우 유기정학도 추진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연세대학교 학내 게시판에 올라온 중간고사 부정행위 관련 공지글입니다. 3학년 대상 수업인 자연어 처리와 챗GPT 담당 A 교수가 쓴 건데 시험 영상 확인 중 부정행위를 다수 포착했다고 말합니다. 생성형 AI를 가르치는 이 수업은 수백 명이 수강하는 대형 강의로 수업과 시험 모두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중간고사 도중 일부 학생이 컴퓨터 화면을 캡처하거나 카메라 촬영 각도를 조정해 사각지대를 만드는 정황 등이 확인된 겁니다. 특히 화면에 여러 창을 겹쳐 띄운 채 챗GPT 등 AI 검색을 하는 듯한 모습도 발견된 거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부정행위를 저지른 학생 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온라인 게시판에 올라온 투표글에선 190여 명이 커닝했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전년도 수강자들에게 물어봤을 때는 확실히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캡처를 해서 만약에 AI에게 풀어달라고 한다면? A 교수는 다른 학생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용납할 수 없다며 적발된 학생은 모두 0점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자수 기회를 줬는데도 발뺌한다면 학칙에 따라 유기정학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요즘 대학생의 AI 의존도가 커지면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시험 문제 이걸 AI한테 풀게 하면 거의 한 8, 90점 이상이 나옵니다. 걔가 시험 문제 안에 있는 글씨를 쫙 뽑아내서 실제 텍스트 입력한 것처럼 반응을 하는 거죠. 2, 3초도 안 걸리죠. 비대면 강의를 포함해 각종 AI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만큼 이에 걸맞는 교육 환경 개선도 필요해 보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논란이 일고 있는 연세대학교 교양 수업에서 지난해에도 챗GPT를 이용한 커닝이 이뤄진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YTN 취재 결과 연세대 비대면 온라인 교양, 자연어 처리와 챗GPT는 지난해 2학기에도 A 교수가 강의를 맡았는데 강의 평가에 챗GPT 수업에서 챗GPT를 사용하고 A+를 받았다. 시험 볼 때 GPT의 위대함을 느꼈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A 교수의 중간고사 공지에는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시험 시간을 짧게 설정했다며 15분 동안 20문제를 푸는 비대면 온라인 퀴즈 방식이 안내됐지만 시험 과정에 화면 프로그램을 통제하는 장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려대학교의 대형 온라인 교양 강의 시험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한 집단 부정행위가 적발돼 학교 측이 해당 시험을 전면 무효 처리했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지난달 25일 진행된 교양 과목 고령사회에 대한 다학제적 이해 중간고사에서 일부 학생들이 문제를 공유하며 답안을 주고받은 사실이 학생 제보를 통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강의는 약 1,400명이 수강하는 온라인 강좌로 문제가 된 시험은 별도의 보안 프로그램 등 부정행위 방지 장치 없이 비대면으로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려대 측은 부정행위가 여러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이뤄졌는데 그 가운데 한 채팅방에는 500명가량이 참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정부와 기업이 엔비디아 GPU 26만 장을 확보했지만 인공지능 시대 3대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선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 센터와 에너지 수급 문제 역시 선결 과제로 꼽힙니다. 미국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폐쇄됐던 원전을 재가동하면서 빅테크들이 직접 인프라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뛰어들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동부 펜실베니아주에 위치한 3마일 원자력 발전소. 1970년대 방사능 유출 사고로 2기 가운데 2호기는 이미 폐쇄됐고 1호기 역시 2019년 수명을 다해 정지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인공지능 시대 전력 수요 확대, 재가동, 부활을 앞두고 있습니다. 원전 재가동에 시동을 건 건 AI 데이터 센터에 쓸 대규모 전력을 직접 확보하기 위해 나선 마이크로소프트였습니다. 여기에 구글과 아마존 웹서비스까지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개발 건설을 추진하면서 인공지능 클라우드의 3대 기업이 모두 자체 에너지원 확보에 나섰습니다. 미국 정부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이른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로 AI 데이터 센터와 에너지원 확보, 송전망 건설 투자를 유치했고 2050년까지 원전 발전 용량은 100기가와트에서 400기가와트로 4배 더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A new American company that will invest $500 billion at least in AI infrastructure in the United States and very quickly, moving very rapidly, creating over 100,000 American jobs almost immediately. 한국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렵사리 확보한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가속기, GPU 26만 장에 필요한 에너지는 원전 한 기의 생산 전력과 맞먹는 수준. 여기에 아마존 웹서비스가 울산의 대규모 데이터 센터 투자를 선언하며 필요 전력 역시 더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인공지능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칩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들도 다 바틀렉으로 지금 존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미 에너지도 별로 없다는 사실도 알고. The power and environmental issues surrounding AI data centers are challenges that call for our collective efforts. AI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 등 인공지능 시대 인프라 구축에 정부 기업할 것 없이 총력전에 나선 가운데 한국이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과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정부가 내일까지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까지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글이 요청한 1대 5천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협의체는 지도 정보의 해외 반출 여부를 심의 결정하는 기구로 국토부와 국방부, 국정원 등 여러 관계부처가 참여합니다. 구글이 요청한 지도는 실제 거리를 5,000배로 축소해서 표시하며 건물, 도로, 골목길 등을 세세하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구글 요청은 이번이 세 번째로 앞서 2007년, 2016년에도 요청했지만 정부는 보안 우려를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면역 치료를 받는 암 환자가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경우 백신을 맞지 않은 환자보다 더 오래 생존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로나 백신이 암 환자의 면역 체계를 자극해 종양과 싸우도록 돕는다는 겁니다.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우리에게도 익숙한 mRNA 백신. 세계적인 암 연구기관인 미국 텍사스대 MD 앤더슨 암센터와 플로리다대 연구팀이 코로나 백신이 암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연구팀은 지난 2019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치료받은 폐암 또는 피부암 환자 1,000여 명의 의무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면역 항암제 치료를 시작한 뒤 100일 안에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폐암 환자는 비접종 환자보다 3년 생존율이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부암 환자의 경우 백신 미접종군의 생존기간 중앙값, 즉 환자 절반이 살아있는 시점이 26개월이었지만 백신 접종군은 절반 이상이 지금까지 생존해 백신 효과가 확실했습니다. What we found is that COVID mRNA vaccines act like a siren to activate the immune system throughout the body. 특히 면역세포가 종양 내부로 침투하지 못해 면역 항암제 반응이 약한 환자들에게 효과가 더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hat we found is that the COVID mRNA vaccine can reprogram immune systems to kill cancer in a way that allows immune therapy to work more effectively. 연구팀은 현재 면역 치료를 받고 있는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미국에서 대규모 임상 시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특정 암이 아닌 모든 암 환자에게 효과가 있는 백신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네이처지에 실렸습니다. YTN 김잔대입니다. 진드기에 물려 걸리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 환자가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감염병 포털 집계 결과 올해 들어 전국에서 신고된 SFTS 환자는 모두 220명으로 지난 2020년 이후 최다입니다. SFTS는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질환으로 물린 지 2주 안에 고열과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나타내며 심할 경우 혈소판, 백혈구 감소로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질병청은 기후 요인 등에 따른 진드기 개체 수에는 큰 변화가 관측되지 않는다며 야외 활동이 늘어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상으로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